오늘 인터뷰에 모신 분은 법률적인 거라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차차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대한항공 자회사가 좀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해온 모양입니다. 일테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한테는 경력금을 안 주고 정규직한테는 좀 몽땅 집어주고 이랬던 모양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강제로 휴무일을 변경하거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반노조 언사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인격적 모독 그리고 차별 대우를 해왔답니다. 이거 뭐 처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비일비재에 일어났고 심지어 한 달 넘게 426일 만에 끝난 파인텍 노동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저게 뉴스거리가 되나 하실 텐데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고요. 이것을 노무법인 공명이라는 곳에 남현영 노무사께서 똘똘 뭉치고 빨리빨리 뛰어다니고 막 그래서 결국 이긴 거죠. 시정명령을 받아낸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현영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남현영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대충 설명을 맞게 했나요? 아니요. 조금 부족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완해 주세요. 대한항공의 자회사의 한국항공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대한항공의 자회사에 한국항공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네. 이 자회사가 13개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13개 하청업체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태안 거기하고도 좀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예, 태안화력하고 거의 같은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 13개 하청업체들의 그 업체 중에 3개, 4개 정도만 노조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용노조 비슷하게 없는데 지금 작년 1월 달에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났던 데가 이케 맨파워라는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분들이시거든요. 공항을 청소하는 그 회사입니까? 비행기, 대한항공 비행기를 청소하시는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분들이 노동조합을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대한항공에서 처음으로 인천공항에서 아마 파업이 처음 일어났어요. 작년 1월에. 그래서 뉴스에서 크게 났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 노조가 눈에 가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사란 대한항공, 한국항공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의 그 실질적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 자회사죠. 조씨 예, 그렇죠. 집안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예. 보통 대한항공에 일했던 사람들이 한국공항으로 오고 한국공항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 13개 거의 고위직들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거의 100% 같은 회사군요. 그러니까. 예,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그래서 이쪽에서 하청업체가 어떤 임금 협상을 요구를 하면 위에 원청에 그 허락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 조정 중지 명령을 받았어요. 네. 이제 파업을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에서 이제 어용으로 만든 그러니까 회사가 입사할 때부터 직원들한테 노조 가입수를 받아요. 제 노조를 만든 거죠. 예, 그 노조. 그러니까 어용 노조에 바로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사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인을 했는데 자기가 보면 노조원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알고 240명이 탈퇴서를 내고 이제 민주노총을 만든 건데, 근데 이제 파업을 하겠다 쟁의 신고를 하고 파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용 노조에 지원금 경력금을 여성은 30만 원, 남성 20만 원 경력금을 지급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노조에 계속 있으면 회사가 망할 거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 청사시험 보니까 20년을 다녀도 최저임금이에요. 157730. 야, 20년을 근무해도 계속 최저임금. 최저임금.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200원, 300원 더 받거나. 이제 잠깐만요. 말씀 중에 미안한데. 그렇게 열악한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가 어용 노조여서 임금 협상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돈 싫으면 나가라 이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20년을 일해도 최저 시급을 받는 겁니까?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최저시급이에요. 근무 연수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13개 그 하청업체 중에 제가 이제 3군데하고 관계해서 이제
지원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부산 김해공항에는 선정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하시는 분들 KTEC 맨파워라는 데가 있고 이케 맨파워라는 데가 있는데 13군데 임금 구조가 똑같아요. 최저 임금에 뭐 남자분들 정건수당, 교통비 약간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항공사 그러면 막 괜히 좀 폼도 나고 멋지고 뭐 제복도 있고 실제 그 하청 거기에 종사하는 부수 관련 산업 분야 아니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하고 최저 수준에서 겨우 지택만 하고 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13업체가 임금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제 연세가 계속 1년, 2년, 10년 되시는 분들은 네. 딴 데 가실 때도 별로 없고 하니까 계속 버티지만 들어오면 보통 한 달에 2~3명씩 계속 그만두고 보통 한 400명 되면 30명씩 계속 그만두고. 그러면 이번에 쟁점은 무엇이었고 우리 남 노무사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바로 잡아냈고 의미 있는 승리 또는 인정을 받아냈는지 그걸 좀.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파업을 하겠다고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그 파업 신고서를 쟁의 신고서를 내야 돼요. 네. 쟁의 신고를 내자마자 이틀 뒤에 공고문이 붙었어요.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 협박 문구 비슷한 걸 한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조합을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경력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3명, 15명, 230명이었던 노조원들이 그 경력금을 받기 위해서 계속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노총 본부에서도 이렇게 해서는 노조가 못 버틴다. 노조 이거 파괴 작업이다. 파업하자 했는데 동지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호위에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진호위라는 게 지방노동위원회. 네. 예,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는 의료사고하고 비슷해요. 의료사고도 보면은 환자가 과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허. 부당노동행위도 저희가 그게 부당노동행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법 체계가 약자로 하여금 입증 책임을 물리게 하는 근본적으로 좀 악질적 요소, 많아요. 독소 조항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것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는 공익요원을 만나면 괜찮은데 실제로 공익요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측이 많아요. 네. 그러면 정말 명백하게 누구도 100%라고 얘기할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웬만하면 부당노동 행위는 인정이 안 돼요. 아니 말만 공익위원이지 실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에이전트들이라고요? 그런 경우는 참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럼 왜 그 사람들을 공익위원이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도 좀 인적 구성이 달라졌으면 법률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뿐만 아니라 노동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위원들 그런 쪽에도 좀 공정하게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참 많이 했거든요. 그걸 제척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있어요. 아무개 공익위원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 근데 그 제척 사유가 단지 사용자 측이다 누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특히 중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중재 들어갔을 때 다 사용자 측이었어요. 근데 중재는 저희가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냥 진호위원장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그럼 30만 원씩 돈을 주어가면서 노조를 와해시키고 빼가기를 하고 네. 그런 교묘한 방해 공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기거나 상황을 뒤집었죠?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직원들끼리 톡을 하면서 받았다면 넌 받았니? 막 이러면서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슬글슬글 기어 나와요. 직원들이 거의 한 400명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받았다는 카톡 증거, 문자 이런 거 받아냈고 그 다음에 그 경력금이라는 게 사실은 업무가 가중이 돼서 줬다. 우리가 파업을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파업하기 전에 계속 신입 직원들을 뽑았어요. 파업에 대비해서. 네. 그리고 자기네 가지고 있는 물량을 다른 하청 업체한테 계약을 파기해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원 줄었는데 인원은 더 들어왔는데 경력금을 지급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근무 일지 같은 거 저희가 다 입수해서 네. 그 근무 일지, 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달, 2달간 거의 진술서만 몇십 장을 받았고 네. 200명 가까이 되는 노조분들이 되게 많이
고생해 주셨어요. 그 증거 수집하기 위해서. 아하. 그래서 저희가 낸 증거만 해도 거의 몇백 장에 달할 정도고 그렇게 되니까 회사 측에서는 너희가 그 준법투쟁 여기가 점심시간이 없어요. 8시간 일을 하는데 비행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비행기가 들어오면 청소하고 급하게 청소하시고 나와서 10분, 20분 밥을 먹어요. 시간이 없으면 8시간 굶어야 돼요. 그 비행기 한 대 청소하는데 꽤 오래 걸리나 봐요? 그쵸. 왜 비행기 전부 380 같은 크잖아요. 20, 30명이 들어와서 청소를 해도 비행기에 들어왔다가 20, 30분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 생각만큼 깨끗하지는 않아요. 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칼이라는 게 지금 그 조씨 일문이 수사를 받고 온갖 폐악질, 갑질 이런 것들이 생생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전근대적인 회사 경영으로도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인데 인천공항에서 최초로 파업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그냥 지켜볼 칼 대한항공 측은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이제 20-30만 원의 뭐 소량의 금액을 통해서 회유도 했을 거고 또는 노조 파업을 추진하는 노조에 대한 파괴 공작 뭐 이런 건 없었습니까? 많죠.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실제로 됩니다. 뭐든지 해도 됩니다. 처음에 그 노조위원장님한테 3억을 주시겠다고 카톡이 왔어요. 아 파업을 이끌려는 노조위원장님한테 5억, 그러니까 3억인가 5억인가 왔다고 그랬더니 다음에 7억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서 그거 받고 증거물로 확보하시지.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도 노무사 못 믿겠다. 노무사 믿어놓고 해서 뭐 사건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소송 대리했던 거 취소해버리고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100억 주면 제가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하로는 괜찮으시다고. 실제로 그런 작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노 갈등처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총괄 감독 뭐 반장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이쪽 분들한테는 승진을 안 시켜주세요. 근데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는데 민주노총 쪽은 한 명도 교육이 못 들어가요. 안 넣어줘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신입 사원들한테는 그냥 무조건 항공노총으로 가게. 근데 이제 또 촉탁지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60세 정년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촉탁 해고하면 그만이니까 그분들은 무조건 또 그렇게 돼요. 신입사원의 경우에 교육이라는 게 그 직무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노조 소속이건 간에 신입사원들이 일을 최소한 익히는 교육 정도는 받아야 사측에서 볼 때는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조가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도 안 시키면 사원으로 뽑았지만 일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교육 담당으로 안 들어간다고요. 신입 사원들을 교육시킬 때 그 OJT 할 때 피교육생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대제한다. 왜냐하면 신입 사원들은 들어와서 처음에 인연을 맺은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끌리게 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예 교육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 이분들은 그냥 민주노총 때문에 회사가 망할 거라는 얘기도 교육 중에도 많이 듣고 그러니까 파다하게 맨날 민주노총 때문에 계약 해지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의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은 노조에 잘 못 들어오죠. 그러면 그 거대한 회사, 거대한 재벌 회사가 뒤에 있는 지금 이 원청, 그 한국공항을 진호위 차원의 행정심판 같은 것에서 이긴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는 그러니까 진호위는 그러니까 자기 사용자만 고소할 수 있어요. 진정할 수 있어요. 한국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지금 노동청에 고소가 공동정범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은 이제 진호위의 그 하청업체인 그 사용주를 대상으로 진호위에 들어가서 이긴 거죠. 근데 이번에 노조 파괴 작업 그 노조 탈퇴 종용하고 그다음에 경력급 지급이 부당노동 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며칠이죠, 그게? 그게 이틀 전이 언제죠? 이틀 전 28일. 28일이요. 별로 그런데 이게 보도된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검색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호이니까 그 다음에 노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언론에 나는 경우는 400일 정도 돼야 3년 정도 돼야 콜트가 지금 13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굴뚝도 한 7, 80m 되는데 올라가고 올라가요. 1년은 넘어야 예. 겨우 보도가 된다. 예, 노조 파괴 작업이 워낙 일상적이거든요. 아하. 연세대학교도 청소년 노동자들 그 파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짓을 합니까? 제일 심해요, 학교가. 그 많아요. 그 학교에서 노조를 만들고 임금 협상을 하게 되면 제2노조를 만들어, 어영노조를. 네. 그래서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하게 해서 창구 단일화가 만약에 민주노총 쪽으로 되면 이쪽이랑 다시 교섭해버리고 자기네가. 제가 오늘 인터뷰를 요청드린 이유가 대한항공이라는 거대 재벌이 뒤에 떡 버티고 있고 보아하니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 이분들이 중요한 의미의 승리를 거둔 것 같은데 왜 전혀 보도가 안 될까? 그게 궁금해서 직접 메셔다 그냥 듣자. 응? 우리가 기사를 쓰자. 지금 그런 기분으로 메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노조를 다뤄주는 건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목숨 걸거나 한 10년 돼서 사회 문제 돼서 저희가 파인텍도 사실은 제가 한 1년 넘게 쫓아다녔는데 네. 파인텍도 저희 갔을 때만 해도 아침 점심 저희가 이제 밥도 그 매일 올리고 예. 한 1년 넘게 했었어도 언론에서 관심 가져준 거는 별로 없었죠.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예. 뭐 파인텍에 밥 지어 올리고 전기장판 뭐 전기난로 이런 거 올리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예. 별로 사실 노무사 이렇게 생계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시잖아요, 본인의. 예. 큰 돈이 안 되는 일에 왜 이리 발벗고 나서십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 며칠 전 이제 아들이 군대 가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 달에 받는 용돈이 한 33만 원 정도 되는데 엄마 이번 달에 나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그래서 아, 다 써. 엄마가 용돈 줄게 그랬더니 엄마 노조 쫓아다니라 돈도 못 버는데 그 얘기를 옆에 있는 노조분들이 들으셨어요. 생계가 사실은 나라에서 많이 도와주는 게 예. 아들이 군대 가 있어서 돈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저 큰 놈은 군대 가 있고 작은 아들은 또 뭐 하여튼 하루 그래서 가난해서 하루 두 끼 먹고 살아요. 뭐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랬다는 얘기는 잘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진호위에서 승리를 하면 이걸로 단심제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측에서 이의 있다 그러면 정식 법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까?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을 하고. 아 진호위에서 중노위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중노위에서도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가는데 그때는 이미 강제 이행금이 붙어요. 네. 그래서 중노위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 중노위에서 판정이 나면 강제 이행금이 붙기 때문에 네. 보통은 분호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예. 중노위 가요. 근데 진노위 판정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네. 진노위 판정이 중노위 가서 엎어지는 경우는 바뀌는 경우는 10% 거의 없다.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렇다고 보면 아까 카톡 같은 데를 통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또는 아니 파업 대여를 네. 이탈한 사람들에게 경력금 경력금이 지급된 이런 것들을 증거를 확보한 것이 진호위 승리의 결정적인 물증이 된 말하자면 그런 건가요? 그게 있으니까 회사 측에서 우리는 그 업무가 달라서 경금 지급했다라고 냈는데 그 업무가 다르다는 걸 그 논리를 깬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증명을 못한 거죠. 저희는 네. 증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쪽에서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노조 탈퇴 종용이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죠. 아, 그런 거를 이쪽에서 증거를 구해서 입증을 해내지 못했다면 진호위에서도 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군요. 그래서 대부분이 져요. 정황 증거나 심증은 많은데 아하. 구체적인 증거를 사측에서 주지 않으면 어허. 노측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측에서야 줄 리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입증 책임이 모든 게 그 약자에게 있는 우리나라 의료과실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사실 참 답답해요. 부당노동 행위를 행정관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사측에게 뭐 제재나 벌칙이 별로 없어요. 그 2천만 원 이하는 이 벌금이나 2년제 징역. 그 다음에 이행 강제 명령이라는 게 시정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중노위에서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2천만 원씩 4번 총 8번 8천만 원 이게 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칙이 너무 약하니까. 그렇네요. 아까 그 파업을 주도하던 노조위원장에게 3억, 5억, 7억까지 제시를 할 정도면 네.
이행하지 않아서 나오는 벌금, 범칙금, 예, 용어가 예. 뭔지 모르겠는데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 그거 4번 해봐야 8천만 원밖에 안 되면 그것도 한도예요. 그냥 버티다가 8천만 원 내고 끝내버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수도 그렇다면 이 승리는 서류상의 승리이자 노동자들이 스스로 회사의 부당함을 입증해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만 획득하는 데서 만족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또 똑같은 부당노동 행위를 하게 되면 똑같이 재소득 똑같이 일 거고 저희가 끝까지 이거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선례가 되어서 일테면 네. 대법원 판례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진노이든 중노이든 판정이 나면 그 판정을 많이들 인용을 해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유서 쓸 때나 답변 쓸 때도 그 판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게 뭐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으면은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채찍성 탄압보다는 돈을 내밀면서 와해시키는 게 그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흔들릴 요소가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뚫고 이루어낸 승리라는 점에서는 참 이제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노동 문제, 노사 문제를 다루는 건 거의 없다. 한 400일 넘어야 관심을 좀 가질까 말까 한다라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언론이 자기 일을 완전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죠. 저는 비정규직이란 말이 제일 싫어요. 요새 언론도 비정규직들 엄청 많으시죠. 그렇죠. 예. 네. 그 비정규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거의 임계점에 와닿아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 편. 그 다음에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면 한쪽 발이라도 조금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소금 짠맛을 잃으면 버림을 받듯이 언론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사회가 이렇게 되면 언론 종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다 많이 좀 보고 반성의 계기로 삼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개인이 얻어낸 거대 조직을 상대로 개인이 얻어낸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전기장판 밥 올려주고 그럴 일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 예, 제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아드님이 예. 제대하고 나면 이제 또 엄마가 거두어야 할 텐데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바쁘신데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